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세금 얘기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증권거래소를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도 주목받고 있는데 배경에 부동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오프닝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세금과 부동산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우린 다 알고는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뭔지 이것부터 짚어보고 시작할까요? 예, 좀 표현이 이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네. 부동산이 호황이 되면 가장 큰 돈을 버는 주체 중에 하나는 안타깝게도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거래도 많아지고 예. 부동산으로 인해 양도해서 뭔가 이익이 생기는 사람들도 또 과세 대상일 테니까요. 그래서 부동산이 화랑이 됐을 때 네. 바로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당연히 그 중에 하나가 국가이긴 합니다. 네.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우리나라 조세 수입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는 약 이것저것 다 합치면 25% 내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단일 대상으로 25%나 우리나라 전체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단일 대상으로라고 얘기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그냥 보유세도 있고 예.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있고 이게 가지를 치면 또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긴 하죠. 그렇죠. 네. 여기서 말하는 단일 대상이라는 건 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란 물적 대상을 말하는 물적 거죠. 대상 예. 중에 그 물적 대상 하나를 가지고 과세가 전체 수입에서 25%를 차지한다는 건요. 예.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의 조세 수입도 부동산과 연동된 부분이 많다. 그리고 요즘 제가 연달아 지금 3개의 시리즈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지난주에 전 세계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예. 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안에 또 변곡점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해드렸고 네. 그리고 지난주에 중국의 국가 부채가 네. 또 우려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그다음 궁금한 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죠. 그럼 우리나라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네. 정부가 적정한 조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는 그동안 어떤 조세 수입이 있었느냐 했었을 때 지금 그 첫 단추를 부동산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왜 첫 단추를 부동산 관련 세수로 말씀을 드렸느냐? 예. 올해 그 정부 바뀌고 나서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정말 이상할 정도로 단기간에 부동산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누르기 위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는데 그렇죠. 그럼 이런 규제책은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단기간 급등한 건 정상 아니다. 이 규제책은 처방전으로 필요한 걸로 보인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필요한 일은 했지만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죠.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꽁꽁 묶이니 정부의 조세 수입이 빵꾸난 거죠. 예. 예. 근데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부작용으로 어쩌면 정부가 감수해야 할 부분인 그렇습니다.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 도대체 올해 그 부동산과 관련돼서 규제로 인해서 예상되는 뭐랄까요? 조세 수익 감소 어느 정도 되느냐 했을 때 예. 10조 조금 안 될 것 같다라는 예. 게 관련 학계 중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쉽게 얘기해서 10조 원 수준의 재정이 펑크가 났구나. 줄어들고. 네. 그리고 정권 초기에 내수 진작을 위해서 소비 쿠폰이나 이런 것들 추가 집행한 것은 국채 발행해서 진행하기로 했으나 네. 만약에 이런 그 부동산 규제책을 상당 기간 유지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연간 10조 이상의 부동산 관련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네. 어디선가 이걸 메꿔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세수가 부동산이 얼어붙을수록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면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연간 세수입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연간 세수입을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갈래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연간 세수입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제 기억으로는 재산세는 한 5조에서 6조 원 정도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취득세가 13조 원에서 14조 원인데 이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예.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자체의 수입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냉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된다는 게 바로 취득세가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이 크게 줄기 때문이고요. 예. 그다음에 국세 중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한 2조 원 정도의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연간 한 30조 원 정도의 부동산 관련한 세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 돼요? 양도소득세가 이제 요 최근에 엄청나게 늘었어요. 왜냐하면 한 2.4배에서 한 3배 가까이 늘었는데 네. 2017년도에는 한 15조 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양도소득세가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40조 원에 육박할 정도까지 급증한 상황입니다. 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사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증가율은 3.6배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원래 2조 원 좀 안 됐던 금액이 2017년도에 최근 들어서는 10조 원 좀 안 되는 금액으로 부쩍 올랐죠. 예. 이렇게 가장 크게 올라간 이유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과세를 매기려면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부동산은 시세가 계속 바뀌는데 무조건 시세로 매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의 과세 표준이 되는 게 공시지가를 비롯해서 정부가 딱 정하는 룰이 있습니다. 네. 이 룰을 최근 한 10년 안에 현실을 반영하겠다고 해서 대거 올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이런 부분도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럼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그럼 조세 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그게 예.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한 1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지방세 대부분을 차지한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취득세와 예. 양도소득세 이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수입이 세수가 10조 원 정도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걸 만회할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게 된 것인데요. 네. 바로 증권거래세, 그다음에 법인세. 요즘 사실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 중에 하나가 네. 증시를 부양해 보자. 부동산 시장으로 자꾸 흘러 들어가는 돈들 이건 국가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저도 100%가 아니라 200% 동의합니다. 예. 자금 유유 자금이 자꾸 증시로 와줘야 선순환이 그려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증시 부양책을 한껏 내놓을 거라고 기대하게끔 만들었는데 네. 갑자기 돌출 발언처럼 우리에게 인식되는 게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겠다라든가 대주주 기준 이거를 완화하겠다라고 분명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10억 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양도세 그 완화 기준을 예. 10억 원으로 다시 되돌려 놓겠다라든가 또 기업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미래 신산업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좀 낮춰주면 투자를 더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있는데 법인세도 인상하겠다라고 하고 네. 이게 증시 친화적인 그 관련 세제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정부 입장에서 갑자기 증시 부양하겠다라고 해놓고 거기에 엇박자라고 할 수 있는 증권 관련한 세제부터 법인세를 인상하는 이 목소리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을 규제하면서 생긴 세수 펑크 예. 이런 부분도 한 가지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법인세 인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법인세 인상은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일관되게 어느 정도 일관되게 이렇게 유지된 네. 그런 의견이긴 했던 것 같은데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기준 이거를 증권거래세 오히려 인상하는 쪽으로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 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0.15에서 0.25 예. 그 정도로 인상을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래만 하면은 물려지는 세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쪽에 많은 세금을 부여한다는 조세 정의 네. 그런 개념이 있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는 좀 반하는. 네. 어쩌면 좀 개미 투자자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자금력이 열악한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세금의 비중이 더 많아지는. 예, 중요한 지적이세요. 예. 사실 조세에 있어서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제도로 흔히 말하는 게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증권거래세는 그런 차원에서는 역누진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예, 역누진적 성격. 예. 왜냐하면 소액 투자하는 사람이나 거액을 투자하는 사람이나 같은 금액의 증권거래세를 만약에 똑같은 비율을 매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부담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똑같은 부담을 지어주냐. 그 소리가 나올 수는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부가가치세 같은 느낌도 맞습니다. 듭니다. 부가가치세도 역누진적 성격이 그렇죠. 있죠. 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네. 같은 비율을 내니까. 예, 그런데 네. 부가세 얘기해 주셨으니까 증권거래세랑 부가세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럼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부가세는 역누진적인 성격을 지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편의점에 생수를 사러 갔는데 혹시 부자세요? 그러면 부가세 5% 더 드려야 되는데 혹시 조금 소득이 좀 적으세요? 그러면 원래대로 10%만 내십시오. 이거 확인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번 거래할 때마다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를 확인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괄 적용을 하고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증권거래세는 좀 담을 법한 그 뭐랄까 요인이 있죠. 네. 한 번 거래했을 때 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을 거래한다라는 건 이건 자금 여력이 좀 있으신 분이네. 이렇게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에서. 물론 그것도 대출을 껴서 그 투자하시는 분도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는 건 대출도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또 역누진적 성격이 좀 더 강하다. 부가세보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냥 뭐 부가세랑 비교를 했는데 우리가 필수제라는 것과 선택제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의식주 같은 경우는 필수제라고 표현을 하고 그 외에 투자 같은 경우는 또 선택제에 해당하니까 분명히 다른 지점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시 또 넘어오면 아까 부동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줄어드는 세수입이 1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쨌든 만회하기 위한 대안으로 어느 정도의 세수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법인세하고 증권거래세 인상으로만 한 해 한 6조 원 이상의 추가적인 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전 과세표준 기준을 전 과세표준 전부 다 1%포인트 정도 인상할 것으로 지금 정부안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생기는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한 4조 원이 좀 넘고요. 그다음에 증권거래세는 0.15%에서 0.2%로 인상하면 연간 2조 3천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 내외의 추가적인 세수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다가 대주주 그 기준 양도세 부과할 때요. 그런 것들과 대충 맞물리면 10조 원이 살짝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게 뭐랑 거의 맞먹는 숫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관련한 세수 감소 있잖아요. 그거랑 얼추 비슷하게 맞는 거죠. 이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뭐 이런 쪽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다른 쪽에서는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까?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 상황이 더 안 좋을 거라고 예상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거치는 비율 금액이라든가 법인세를 거둘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소득세를 거두는 금액 이런 것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성취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세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 세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구간에서 10조 원 정도가 더 펑크가 났다라는 것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지 않은 부담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봤냐면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세수가 감소되는 것과 방금 말씀하신 법인세 인상과 증권거래소를 고민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세수가 증가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걸 만회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한다면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변동이 크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서는
뭐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게 우리가 예상하는 게 이 정도의 금액이 아닐 것 같다라고 하면 이게 두 개가 거의 맞아떨어지면 정부가 이거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여쭤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네. 방금 말씀 주신 게 중요한 맥락인데요. 네. 법인세로 거칠 수 있는 금액이나 개인소득세로 거칠 수 있는 금액 네. 또는 부가가치세로 거칠 수 있는 금액이 경제가 조금 위축돼서 그거로 인해서 더 적어지는 상황에서 네. 적어질 걸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거기에서 부동산 관련 세수에서 덜 거쳤던 부분까지 만회하려면 세율 인상폭을 어마어마하게 해야겠죠. 네. 그잖아요. 그렇죠. 원래 기대됐던 세수 원도 모자를 파네. 펑크난 것도 거기서 메꿔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예를 든 겁니다. 정밀하게 계산한 건 아니니까요. 5% 10% 가까이를 올려. 개인소득세를 더 올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야, 이거는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경기가 더 발목 잡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따라서 방금 말씀 주셨던 필수제와 필수제 아니다. 그런 비유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증권거래세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대주주에 대한 기준점 네. 이런 거는 조금 더 감내해 주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마 하위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증권 계좌도 없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조세 대안을 정부가 찾아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네. 증권거래세나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을 대안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제를 다시 좀 조정한다거나 부동산 세금을 좀 올린다거나 이런 방법을 고민하는 거는 아예 없는 것으로 보이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몇 차례 논의를 해왔고요. 네. 그리고 공시지가에 대한 뭐 기준점을 올린다든가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세제도 사실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왔기 때문에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OECD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로 되긴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자란 거 아니냐. 부동산에 대해서 불로소득을 거두는 사람이 많은데 네. 이런 지적이 있으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네. 검토를 해봤는데 예. 우리와 이제 유사하게 검토해야 될 국가들이 대부분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초고령 사회를 우리보다 조금 먼저 걸어간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 국가들을 살펴봤더니 국민들의 이제 절대적인 비중이 점점 초고령화된 장년층 인구가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의 특수성이 뭐냐면요. 소득은 점점 줄어요. 네. 그런데 보유한 것들은 많은 분들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평생 일해서 내 집은 내가 하나 장만했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죠. 예. 그래서 보유한 것들이 많은 분들이니 이분들에게 보유세 형태로 세금을 더 징수해 보자라는 노력을 해봤는데 야,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가계 지출이 급격히 줄어요. 왜냐하면 별도의 경제 활동을 안 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그러니 뭔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에서 나오는 수익원을 바탕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과세를 강하게 때리니까 이분들의 소비 지출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네. 그것 때문에 내수에도 적지 않은 어떤 타격이 이어지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됩니다. 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보유세 형태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들은 좀 추진을 하다가 더 이상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고요. 이거는 철저히 그 원인이 바로 고령층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했느냐? 예. 유럽이 그래서 선택했던 게 어쩔 수 없이 소비세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 소비세 의존도 중에서 유럽이 가장 대표적으로 추가적인 세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게 우리로 따지면 부가세에 해당되는 이 부가세를 엄청 올렸는데요. 예. 유럽 평균 부가세가 얼마냐 하면 저도 이번에 업데이트한 걸 다시 찾아봤는데 몇 년 전에 확인하고 제가 그때 기억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비율이? 네. 야, 엄청 올렸던데요. 19.3%가 됐어요. 20%네요? 예. 핀란드가 24%고요. 예. 그리스가 24%,
이탈리아가 22%, 프랑스 20%, 독일 19%, 그리고 우리 바로 밑에 있는 일본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도 그러면 소비와 관련된 그 소비세를 얼마나 인상했나 봤더니 2012년도에는 5%였던 것이 2014년도에는 8%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렸는데 다시 2019년도에는 또 10%로 또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초고령사에 진입한 국가들이 대부분 조세 저항을 줄이면서 뭔가 추가적인 세수원을 확보하는 게 우리로 따지면 부가세에 가까운 소비세를 바탕으로 대안을 찾고 있더라. 하나씩 순서대로 좀 여쭤볼게요. 고령층 가계가 부담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1주택만 가지고 있는 고령층은 세금을 확 낮춰주고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좀 보유한 것을 이렇게 시장으로 풀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식으로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좀 높게 매기는 그런 방식으로 분리해서 세금 매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는 건가요? 그 유럽도 우리나라도 사실 그 방법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그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모자르다, 더 해야 된다 하는 마음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도 자꾸 고민이 되던 부분이 어떤 맥락이 있냐면요. 그렇게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라고 표현하면 아직도 모자르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과세를 부여해봤더니 어떤 부작용이 지금 명명백백하게 확인이 되기 시작했냐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이죠. 왜 강남 집값에 아파트 특수한 동네 같은 경우는 100억에 육박할 아파트 단지들이 자꾸 생기는 이 본격적인 흐름들이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봤더니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일어났던 것들이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한 3채, 4채 가지고 있는데 이러면 세금을 엄청 낸다고 하니 그러면 한 채를 줄여야겠네. 그러면 다 팔고 한 채 이걸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고가의 아파트 사야겠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몇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사러 갔더니 한 사람이 내가 얼마 더 드릴 테니까 그냥 저한테 파세요. 이런 추세가 몇 년간 이어지다 보니 이게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은 게 확인이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중과세를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것도 참 들으시면 마음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이건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위 0.1% 소득자 같은 경우는 연간 임대소득으로 거두는 수익만 연간입니다. 10억 원 가까운 금액이 연간 임대소득으로 생겨요. 그러면 각각 임대소득자. 그렇죠. 그러니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평균적인 겁니다. 그러면 20억 넘는 사람도 천진 거죠. 그럼 상위 0.1%에 해당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1년마다 15억 원의 임대소득만 생기는 거니 자기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빼고요. 그럼 그 돈이면 매년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더 살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사실. 그럼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OECD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도 부동산 세수원이 제일 높은 국가들 중에 하나까지 우리가 이미 과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또 막겠다고 또 추가적으로 과세를 더 부과하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또 논리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하는 건 그거는 정책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 안정을 위한다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어딘가 키핑해 놓는 거. 그분들이라고 다 부동산에 몰빵을 하고 싶어서 몰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산을 어디에 가지고 있는가, 자산을 어떻게 투자처를 분리해 놓는가는 그들의 선택이란 말이죠. 양질의 또 다른 투자처들을 제공해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증시겠죠. 그런 대로 돈을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그걸 그렇게 안 했더니만 또 일어나는 부작용이 지금 확인되고 있잖아요. 아예 해외 부동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러시아 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에서 중과세를 때린다고 하니
부동산의 피난처인 두바이, 싱가포르 이런 데 집값이 천정부지로 자꾸 올라가고 예. 거기에 엄청난 자금들이 몰려와서 그 나라 경제가 더 선순환을 그리는 구조가 되는 이유가 이제는 우리가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국적도 선택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예. 바로 그런 흐름까지가 이제 목격되고 있으니 계속 세금만 올리는 게 과연 국가에 플러스가 되는지도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죠. 아,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작용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단어에 저는 꽂히는 게 우리가 병을 고칠 때도 말이에요. 네. 어느 부분이 안 좋아서 그 부분을 수술하겠다라고 했을 때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뭐 조금 붓는다든지 피부가 좀 안 좋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작용이라서 굉장히 생명이 위험하거나 물론 뭐 생명이 위험하다까지 얘기하기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부분을 치료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네. 그 부작용을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네. 어쩌면 이거는 정책의 결정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 다주택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0.1%는 평균적으로 10억 원씩을 그냥 임대소득으로만 가져가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네. 아유 되게 고민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이걸 그냥 계속 놓고만 있을 수는 있나? 그들이 다른 나라로 자산을 빼돌린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들의 행태 뭐라 그럴까요? 이 시장의 불균형, 불공정 이런 것들을 놔둬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중요한 대목을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마지막은 네. 정책 전에 숫자들 만들어 드리는 건 저희 같은 사람이 해드리죠. 예, 경제활동이 어떻게 됐고요. 그래서 세수원은 얼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규제가 있었을 땐 조세 피난으로 어떤 형태가 앞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건 저희가 해요. 예. 그런데 마지막 단에 그래서 어떻게? 그게 바로 이제 정책적 대안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 선택에서는 가치 판단이 들어갑니다. 네.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셔서 이게 오늘 주제와는 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이것도 말씀 안 드리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자동차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도로를 더 지으면 되겠죠. 더 만들면 될 거예요. 근데 도로를 더 만드는 건 엄청난 또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계속 도로만 더 만든다는 게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뭘 하냐 하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요일제고요. 하나는 통행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예. 시내로 들어올 때 그 승용차 같은 경우는 얼마의 그 추가적인 요금을 납부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그 남산터널 지날 때 얼마 내잖아요. 네.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차를 끌고 시내로 들어왔으니 혼잡세 같은 걸로 얼마 더 내세요.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그냥 그게 그거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엄청난 가치 판단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요. 그 정책적 효과는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쵸. 요일제는 특정 요일은 차 운행하지 마세요잖아요. 그러면 차 운행 대수가 20% 주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그 혼잡세를 1,000원 부과했더니 그 운행 대수가 20% 감소하는 게 아니라 뭐 15% 감소했다. 근데 1,500원 부과해 봤더니 20% 딱 혼잡률이 줄더라. 그래서 그 혼잡세를 어느 정도 금액으로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요일제와 똑같은 효과는 찾아낼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정책적 효과로 차량 운행 대수를 줄이는 거는 똑같이 달성할 수 있는데 그 뒷단에 엄청난 철학이 있어요. 어떤 철학이 있냐면 요일제는 고통 부담을 N방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혼잡세는 어떻게 되냐면요. 많이 통행하는 사람한테 몰리는 거죠? 아닐 겁니다. 실제 보니까 기회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냥 돈 내고 가지 뭐. 예. 뭔 소리 가무시죠. 예. 그 혼잡세 1,500원이 부담스러운 계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차를 줄이고 그 1,500원 내더라도 빨리 가자. 그래서 내가 고객을 더 만나던 거래처를 더 만나던 아니면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진료를 하던 나는 그게 더 나에게 더 큰 수익이 생겨라는 사람들은 그 돈을 기꺼이 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인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는 부가가치를 누가 더 많이 만들어내느냐 했었을 때 네. 상대적으로 시간당 그 혼잡세를 부담을 더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네.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더 만들어내겠죠. 예. 그러니까 그 혼잡세 형태로 교통체증을 완화하려는 정책을 선택했던 많은 국가들은 부가가치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예. 그걸 더 부과해주자. 그리고 그 사람들 시간을 세이브해주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밸류를 만들어내겠지. 이걸 선택한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세금을 바라볼 때도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뭔가 그 같은 제로섬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 뭐 상속 증여를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이제 오늘 논의가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같은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 누군가가 연간 소득이 굉장히 많아지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연간 소득이 적은 사람이 돼버렸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시간을 다 그렇죠. 뺏어버리는 게 올바른 거냐 아닌 거냐를 이건 또 정책적 판단의 네, 대상이 된다는 그럼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한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방식. 네. 예. 그렇다면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유럽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아예 해외로 떠나버리더라. 국적을 바꾸더라. 예. 그리고 내가 벌어들인 자금을 국내 시장에 부작용이 너무 크다. 예, 놓는 게 아니라 예. 해외에 보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가지고 네. 좀 긴 시간을 우리가 허비를 하긴 했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중요한 대목을 알려주신 거죠. 예, 이 부분은 좀 많이 어쨌든 대화를 할수록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럼요. 대화를 많이 할수록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정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근데 정리라는 표현보다도요. 예. 효율성하고 형평성. 그렇죠. 우리가 경제 정책을 만들 때 개개인의 정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 개개인의 예. 생각에 그렇죠. 대한 정리. 예. 그 효율성과 형평성 중에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 어디 있을까요? 그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는 또 개개인마다 그렇죠. 다 다를 테고 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기서 말한 개개인은 이제 그 정부의 정책 위반자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엔 예, 유권자들의 생각이 통합돼서 예, 정부의 정책 위반자들로 가는 거였겠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너무 돌아와서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고령화 시대에 어쨌든 한 채를 가지고 있는 한 채뿐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네. 부담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말씀해 주셨고 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제를 인상함으로써 세수 부족을 메우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거 살짝 정리를 하면 네. 인상을 해왔는데 했는데 인상을 해왔는데 우리나라도 해외 부동산 취득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부작용들이 조금씩 생기는 네네. 것들도 확인이 됐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올리는 게 맞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도 있더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다주택자에 네. 대한 또 질문을 드렸던 거고 네. 두 번째 소비세 의존도를 유럽은 높였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조세 저항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런 방식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든죠. 그 간접세가 조세 저항이 조금 더 적습니다. 직접세는 나한테만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예. 내가 올해 연봉이 얼마이고 내가 올해 임대소득이 얼마고 내가 부동산을 얼마짜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에게만 부담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 이거는 조세 저항이 더 세죠. 근데 간접세는 우리 생수 한 병 살 때마다 아 내가 또 부가세 내고 앉았네 이런 생각 갖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 부가가치세라는 걸 만들 때는 엄청난 조세 저항이 있었는데 네. 만들고 난 뒤에는 다른 뭐 소득세나 뭐 상속증여세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조세 저항이 한풀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도 일단 우리 부가세 유사한 성격인 소비세를 급격히 올리는 대안을 먼저 선택을 했고요. 근데
부가가치세를 20% 가까이 올리면 이건 쉽게 얘기하면 가격이 그만큼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20%가 이 몇 년 전과 비교해서 많이 올랐다 하셨는데 몇 년 전에는 한 몇 퍼센트 정도 우리랑 비슷했어요. 10% 정도. 예, 그리고 우리보다 낮은 데도 있었고요. 그럼 2배 정도를 몇 년 사이에 올렸다는 그렇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2012년에서 최근까지 하면 2배 올린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급격히 올린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2배 가까이 오르면 이제 도드라지게 우리가 가격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저항이 심하지만 네. 유럽 국가들도 이제 어떤 상황이 돼버렸냐 하면 추가적인 세수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다른 세금은 너무 경기에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예.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비라는 건 생필품 사는 걸 줄인다 해도 한도가 있는 거잖아요.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해서 조세 확보에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고령자들도 기본적인 생활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수도 사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 하는. 그래서 고령자들의 조세 부담을 간접적으로 슬쩍 늘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령자들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그 고령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조세 저항을 피하면서 부담을 조금 더 지울 수 있는 방법 봤더니 이거였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그다음에 탈세가 가장 어려워요. 봤더니 유럽도 이중국적, 삼중국적자들이 유럽은 많잖아요. 예.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보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세금이 덜 거쳐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도 그 사람들도 모국이 평생 여기서 살다 보니 생활은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또 징수해보자. 예. 그래서 이 소비세를 늘리는 게 있었고요. 근데 아까 조세 저항이 개별적으로 나에게 불이익이 되면 조세 저항이 강하지만 네. 이게 보편적으로 이게 소비세나 부가가치세 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에는 조세 저항이 약하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네. 동의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를 10%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막 12%, 15%로 올리겠다라고 정부가 결정을 하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저항이.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게 가능할지 이 두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당연히 조세 저항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 유럽도 이 길을 선택했던 게 다른 직접적으로 나에게만 부과하는 고지서가 아닌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적 조세 저항이 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검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유럽은 이것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서 그다음 했던 게 다양한 신규 세금들을 더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환경 관련한 세제고요. 탄소세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예. 이걸로도 모자라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관광 오니 관광세를 매겨보자. 네. 시티세라고 흔히 부르죠. 예. 그 관광지 들어왔을 때 얼마 더 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에 엄청나게 돈 벌어가니 디지털세를 미국 기업들에게 부과해보자. 네. 이런 추가적인 신규 세금 발굴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로봇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금 진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을 사용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뭔가 경제 활동에서 또 일부 세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에서 니네가 사람을 이탈시킨 거니. 왜냐하면 사람을 채용 안 하고 로봇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로봇을 대상으로 해서 로봇세를 부과해보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 정부도 아마 어느 정부 때나 어느 시점일지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부가세를 만지작 하는 거 플러스 신규 세목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 세목 이게 들어봤더니 환경세, 탄소세, 뭐 디지털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세수 수입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럼요, 맞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정부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겠네요.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할 질문은 많았는데 시간은 거의 다 돼가지고 제가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사실
세수가 줄면은 이게 재정 지출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거고, 네. 네. 속도 같은 것들을 조정하지 않으면 또 재정은 위험해지는 상황, 이런 경고 등이 쳐질 것 같고요. 근데 또 그것을 줄이는 대로 그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그러면 또 경기 침체, 그럼요. 예, 우려되는 부분이. 그럼요. 네. 그래서 듣다 보면 정부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딜레마 속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예. 궁금해집니다. 지금 새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몇 가지 힌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새 정부 입장에서도 신산업 육성도 해야 되고요. 본인들의 철학에 부응하는 어떤 산업도 새로 벌려야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돈을 더 써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미 세수입에 대해서 적신호가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통폐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정부 공공기관의 부채가 700조 원을 넘어갔고요. 이 중에서 정부 지원으로 메꿔주고 있는 게 한 100조 원 가까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정말 엄청나게 커진 상태고요. 특히 기관별로 부채가 많이 증가한 기관들을 보면 이게 정부의 어떻게 보면 공적 목적에 부합하는 행보를 많이 하는 기관일수록 부채 규모가 클 수밖에 없어요. 시장성을 생각하지 않고 공익적인 걸 더 추구한 거니까요. 대표적으로 LH공사, 또 토지주택공사가 7조 원 가까이 부채가 2024년도에 증가했는데 이건 신도시 개발하면서 싸게 분양하기 위해서 감내한 부분이고요. 네. 주택금융공사 8조 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건 보금자리론 역시 대출을 싸게 해드리려고 또 부채를 감내한 부분이고 예. 도로공사 3조 원, 한전 2조 원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의 부채 규모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공공기관이 많아요. 네. 그래서 불필요한 공공기관이라도 줄여보자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도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조달의 한 40% 가까이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의 공공기관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자체에서는 공공일자리 비중이 또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자체가 그렇죠.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저도 공공기관 출신인데 조달 입찰을 통해서 A부터 Z까지 다 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조달청에 들어가서 조달 입찰을 해보려면 대부분의 그 물건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물건입니다. 네. 한 63.1% 정도가 돼요. 그러니 만약에 공공기관 통폐합한다는 건 중소기업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적 부분이 중소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는데 그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새 정부에서도 이제 이 얘기를 공공연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공적 요금들, 전기요금을 비롯해서 수도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실화라고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될 부분에 대한 또 부과를 해줘야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거잖아요. 정부가 재정으로 메꿔주는 게 아니니까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또 본격화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본격화 안 하고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요. 이건 OECD 통계인데요. OECD가 우리나라 재정 지출의 증가 속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봤는데 최근 10년간 다른 OECD 국가들의 재정 지출 증가 속도가 평균 5.7%씩 증가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연평균 12.2%씩 증가를 해왔습니다. 예. 이 재정은 쉽게 줄일 수가 없어요. 구조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공공기관 몇 개 뭐 줄인다고 해서 공적 요금 조금 올린다고 해서 이게 치유될 상황으로 보여지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세수 구조도 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체질 개선을 이제 본격화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그냥 증권거래세니 이런 걸로 조금 틀어막는 걸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정부가 아마 본격적인 검토를 다각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하다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을 드렸는데 공공기관 통폐합 얘기가 대통령이 꺼낸 건데 그 부분도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도 부작용이 또
많기 때문에 지방 재정의 악화라든지 중소기업 악화, 예, 중소기업 악화 그런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또 이야기할 수 있고 재정 지출 증가 속도는 우리나라 또 큰데 그걸 또 재정 지출을 또 줄이자고 하자니 또 경기는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공공요금 오르니까요. 예, 네. 그 진짜 딜레마에서 참 정부의 고민이 많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어떤 정책들을 또 펼쳐 나갈지 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말씀만 추가드리면 예, 마무리 발언을 네. 해주세요. 네.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네. 이건 국가의 경제 구조,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너무 단기간에 부작용에만 우리가 그 하이라이트를 하지 말고 예. 근본적으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모니터해가면서 예. 그래 우리가 단기간에 좀 아픈 데를 쥐어짜더라도 근본적으로 고름을 없애야지 예. 이런 행보인지만 확인하시면서 비판을 해주시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긴 호흡으로 좀 그럼요. 가져가고 그걸 네.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그럼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연임제 같은 것들도 그게 고민을 해봐야 필요하죠. 되는 아마 부분인 이 것 같아요. 공공기관 통폐합 얘기도 지금 모든 정권에서 다 한 번씩 얘기했던 것들이고, 네. 그죠? 이런 것들이 자꾸 갈짓자 행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제 좀 중장기적인 아니면 어떤 정당에서 중단기적인 대안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긴 또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질문이셔서 저도 예.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예. 또 적당히- 우리 또 기회 있으니까요. 예, 적당히 편집도 되고 네. 시간은 뭐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